한국이라는 나라가 해커들이 마음대로 쇼핑하듯이 하니까 그냥 먹잇감인 거냐? 예전부터 계속 뚫렸는데 요새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 취약점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중국 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나쁜 해커의 컴퓨터를 턴 거예요. 그 내용을 봤더니 대한민국을 공격한 내용이더라.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최근 주요 통신사 그리고 여러 사이버 관련 기업들의 해킹 사태들이 이제 터지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우리나라의 이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정보통신을 활용한 여타 서비스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안전성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까? 아마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실 텐데요.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해킹을 당해서 온나라 시스템이 뚫렸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해서 이런 불안감은 좀 더 증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토요토론에서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이고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준이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롯데카드와 KT에 대한 해킹은 개인정보가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금융과 통신망이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이제 패널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국제무대에서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화를 이끌어 오신 전문가이십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명예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보안 중요성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고요. 변화를 이끄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의 김승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최근 상황에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실 텐데 많이 바쁘신 게 이게 괴로우신가요? 그래도 보람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국회 참고인으로 많이 참고인으로 가는 편인데 뭐 힘들긴 힘듭니다. 가면 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중요성을 좀 인식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뭐 보람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힘드셔도 그래도 이렇게 인식 제고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계시긴 하네요. 네. 염흥열 교수님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이곳저곳에서 뭐 정부나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 요즘 많이 불러주셔서 그 많이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꼭 참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보보호를 전공하는 교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바로 또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의 유형인데 하나가 이제 국자원, 국가정보자원 관련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화제가 난 사건이고요. 뭐 SKT라든가 KT라든가 이런 통신사들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해킹 사고는 이거는 좀 뭐 비물리적인 것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공통적인 집안 위에서 나타나는 사고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개별의 우연들이 이제 겹쳐서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되느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건 개별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이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했다. 그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한쪽은 해킹과 관련한 문제고 한쪽은 화재 사건으로 인한 문제다. 그렇죠. 이게 과연 같은 걸로 봐야 되느냐 다른 걸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미국은 걸프전 이후에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합니다. 걸프전의 특징은 뭐냐면 모래 폭풍이 불고 막 열악한 조건에서 군사 작전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뭘 인식하냐면 원격지에 나가 있는 군인들하고 통신을 할 때 해킹을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통신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정보 보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얘네들이 패러다임을 바꾼 게 정보 보증, information assuranc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해킹에 의해서건 아니면 장애에 의해서건 아니면 자연재해에 의해서건 간에 정보는
내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은 해킹과 안정적 운영을 따로 보지 않고 같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보면 아까 온나라 시스템 얘기하셨잖아요. 예. 해킹됐다는 것도 기사로 나왔고 예. 화재로 인해서 안정적 운영도 실패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걸프전 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는데 우리는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이제 정보의 그 원활한 유통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 이게 보증돼야 되고 확정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에서 두 가지 다 실패한 거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보보호의 3대 요소는 예. 기밀성이고요.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예. 얘기합니다. 기밀성은 비인가적인 사람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은 게 기밀성이고요. 예. 무결성은 어떤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찾아주는 게 이 무결성 서비스고요. 가용성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서비스의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예. 이번 국정자원 같은 경우는 이 그 근본 원인은 화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화재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가 훼손됐냐면 가용성에 훼손이 된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요즘은 사이버 레질리언스라 그래서 회복력, 그 얼마만큼 빨리 어떤 이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뭐 화재가 발생했거나에 무관하게 서비스를 계속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BCP,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컨티뉴어스 플랜이 예. 확고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SKT나 KT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밀성 공격, 기밀성이 훼손된 그런 공격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준이 기밀성, 그러니까 이게 그 보안이 내용적 보안이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 네.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손실, 그러니까 정보의 내용의 손실이 이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가용성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해주는가? 거기까지 포함하면 해야 될 게 지금 굉장히 많은 거네요.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한 두 캐릭터 더피와 서시. 어딘가 낯익은 두 캐릭터는 어디서 온 걸까? 바로 우리 전통미술 호작도속 호랑이와 까치에서 왔다. 과거 좋은 일이 있을 조짐을 길상.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 애군을 막는 것을 벽사라고 했고 벽사용 그림에는 호랑이와 까치가 자주 등장했다. 왜 우리 조상들은 벽사용 그림에 호랑이와 까치를 담았을까? 신간 전통 미술의 상징 코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길상과 벽사, 삶과 죽음, 동서남북의 공간, 그리고 천문의 세계 등 4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 전통 미술에 숨겨진 상징의 의미를 친절하게 풀어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시대, 한국적 상징 코드의 뿌리를 짚어주는 책, 전통 미술의 상징 코드. 일단 그래서 해킹 문제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그 국감에서도 이제 핵심 이슈로 지금 나왔는데, 먼저 SKT에서 이제 대규모 사고가 터졌고요. 그래서 이제 딴 데는 괜찮은가 했더니 KT도 사실은 이미 터지고 있었던 상태여서, 이게 통신사들하고 별 다른 게 없구나. 그냥 다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롯데카드 사건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자들의 그냥 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퍼달라지고 있는 것이냐. 물론 우리나라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이미 뭐 여러 차례 해킹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공공자원이다라고까지 그냥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보안상 명백한 허점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염 교수님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각각이 좀 조금씩 다른데요. 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통신망 내에는 폐쇄망이 있습니다. 네. 운영망이 전부 다 폐쇄망입니다. 사실은 폐쇄망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에 하나의 이 인터넷 접점을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었고요. 네. 그 서버에 폐쇄망에서 이용됐던 그 다른 서버에 이 계정 정보라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들이 거기에 평문 형태로 저장돼 있었고 그거를 해커가 알게 됐습니다. 예. 알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침투가 용이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이 통신망에 이 KT 운영망에 이 코어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통신의 핵심망입니다.
포함망에 이 자기가 이 어떤 장치가 이렇게 붙으려 그러면 KT가 관리하는 장치인지 아닌지를 먼저 인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KT 발표에 의하면 한 4대 정도의 초소형 이 기지국, 그걸 갖다가 펨토셀이라고 얘기했네요. 기지국이 4대 정도가 붙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팩트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액 결제 서비스에 사용자 모르게 결제가 됐다라는 예. 부분이고, 거기는 소액 결제를 할 때는 항상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게 뚫렸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카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롯데카드는 2017년도에 자기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것도 가끔 보안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거기 취약점들이 이렇게 메꿔지니까요. 예. 하나의 서버에 48개의 취약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못한 겁니다. 그거가 이제 2025년도에 퀘커가 그걸 공격을 해서 내부 시스템에 들어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보안에 있어서의 이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나는 이제 폐쇄망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고, 예.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인증 시스템에서 이제 약점이 있었고,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취약점이 제때 보완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고, 맞습니다. 예. 네. 이 세 가지 이제 다른 성격이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보안 관리에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김승규 교수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의 원인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자산 파악에 실패했다 이렇게 자산 얘기합니다. 파악. 정보보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산 파악이거든요. 자산 파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에 컴퓨터가 몇 대가 있고 그 중에 몇 대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고 그것들이 업데이트된 버전은 뭐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예. 이걸 이제 자산 파악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회사 가면 이제 자산 실사 이런 거 많이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SKT 같은 경우에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폐쇄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심 정보가 유출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정작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다 연결돼 있었단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PC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지를 자산 파악에 실패한 거죠. 두 번째로 막 뜯어서 봤더니 임시 서버라고 하는 게 2대가 존재했었죠. 이 임시 서버에는 주민번호라든가 유심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임시적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자산 파악에 실패한 거죠. KT의 경우에는 방치된 펨토셀이 몇 대나 있었는지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몰랐죠. 이것도 자산 파악에 실패한 거죠.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7, 8년 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취약점이니까 빨리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전 세계적으로 공지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있었죠. 예. 이거는 내가 업데이트가 어떤 게 됐고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세 개 회사는 해킹의 원인은 다르지만 모두 다 자산 파악에 실패했다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예. 그 자산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새로운 용어를 또 주시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그 기업들의 보안 의식이랄까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돈, 그리고 인력, 이런 것들을 제때 갖춰놓지 못한 경영적 결정. 요게 그럼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걸까요? 자산 파악이라고 하는 게 예.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임시방편에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대표님, 뭐 대통령님 잠깐만요. 일단은 PC가 몇 대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빨리빨리 답을 안 갖고 오니까 제대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정부,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방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크게 해킹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모든 연방정부의 전산 시스템을 전수조사하라. 네. 그래서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게 몇 대고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라. 이게 첫 번째 대책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 파악, 전수조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여태까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뭐 과방위라든가 뭐 이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통신사나 정보할 것 없이 전수조사를 일단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단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산 파악이 되면
그것 바탕 위에 이제 해킹에 대한 대응책이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파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긴 그렇죠. 거네요. 예. 그 미국의 그 니스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국립표준과학기술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이제 연방정부 포함해서 이 모든 미국의 섹터에 이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서 2013년도에 버전이 1이 나왔고 그다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작은 아이덴티파이라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정보 자산이 있는 건지 그거를 조직이 파악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보 자산에 혹시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를 파악해라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P입니다. 프로텍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관리적, 뭐 물리적 아니면은 인원적 기술 보호 대책을 통해서 보호하라 라는 게 프로텍트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디텍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탐지하라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리스판스라는 부분입니다. R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안 사고가 나면은 빨리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라라는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 단계 5단계인데요. 마지막 단계가 리커버입니다. 그래서 복구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아이덴티파이어는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의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 교수님 이렇게 말씀 주실 때마다 이렇게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본능 같은 걸 막 이렇게 불끈불끈 불러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것들을부터 그러면 시작해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가, 이게 좀 뒤에서 좀 더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사건이 과연 누가 무슨 생각으로 한 것이냐, 뭘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털어간 것이냐, 이걸 이제 모른다라는 게 불안감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원래 해킹의 배후를 찾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세 사건 모두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SKT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히 얘기할 게 있어요. SKT 해킹 사고가 딱 나고 나서 언론에서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온 보도들이 뭐였냐면, 유심 정보가 나가면 금전적 피해가 생길 거다. 인터넷 뱅킹도 뚫리고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다 탈취당할 거다. 저한테도 전화 많이 주셨었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하고 외국은 금융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공인인증서라든가 OTP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외국에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유심 정보가 나갈 경우에 금전적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다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주제, 우리가 속칭 이제 야마라고 그러죠. 그걸 잡아놓은 대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도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SKT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분은 나타나지 않았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과 외국의 언론을 좀 비교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말에 미국에서 9개 통신사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를 했고요.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거는 국가 배후에 해킹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통신사는 돈이 될 만한 정보는 없다. 그런데 통신사가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정보가 있는데 그게 CDR이라고 그래서 Call Detail Record. 그러니까 통화 상세 기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가 어디서 누구랑 언제 통화를 했다. 이거를 알면 고위공직자의 동선이라든가 친분관계, 그다음에 주요 시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스파이 행위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 사실은 이런 분석 보고서는 2016년, 17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고, 취재를 할 때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언론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보통 국가 배후의 해커와 금전적 탈취를 노리는 해커는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국가 배후 해커는 스파이 행위가 목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튀는 짓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SKT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최초로 침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5년을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돈을 노리는 해커는 내가 들키기 전에 빨리 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협박을 한다든가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SKT 해킹 사태는 스파이 행위의 일종으로 봐야 되고,
국가 배후의 해킹 그룹이 관여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죠. 그냥 CDR 통화 상세 기록이 있는 서버에 악성 코드가 설치됐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조사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이 밖으로 유출됐는지 또 그 통화 상세 기록이 누구의 통화 상세 기록이었는지 여기까지 조사하는 데는 실패했던 걸로 제가 압니다. 예. KT나 롯데카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돈을 노리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자범적 행위라기보다는 국가 단위의 이제 첩보 행위에 가까운 흔적들이 이제 SKT에서 확실히 보인다. 되게 중요한, 잘 모르던 인식이었는데, 그냥 대충 짐작하기로는 그냥 이른바 뭐 무슨 나라에 있는 그런 범죄자들이 쫙 다 털어가가지고 보이스피싱에 쓴다 뭐 이런 정도의 인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셨어요. 겸 교수님 어떠십니까? SKT는 그 김승 교수님 얘기했다시피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습니다. 네네. 없는 부분은 다른 목적이 있었지 않을까. 국가 단위의 스파이 행위랄지 그런 것을 의심합니다. 사실은 사이버 공격, 해킹을 이 공격자를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항상 경유지 서버를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추적당하지 않게 해서 모든 기록들을 삭제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법 관할 내에서 있다면 가서 조사를 하고 포렌직을 해서 그 증거를 찾을 텐데요. 그게 되게 다 국가 밖에 있어서 그래서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SKT 사건이 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께서 제일 처음에 나갔던 데는 싱가포르 서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가 있는 정보가 해커에 의해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현재 이 통신 시스템들은 10년 단위로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5G고요. 4G에서 따라다니는 이 해커가 있다면 그 통신 내역을 이렇게 도청할 수 있는 가능성, 기술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나가 있는 정보들을 해커가 무용하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SKT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미 빠져나간 걸로 뭘 더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대부분의 것들은 금전적 목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KT는 분명하게 이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고요. 롯데카드 같은 경우도 그 28만 명의 이 평문 형태로 나가 있는 카드 정보랄지 비밀번호랄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외국에서 오남용 될 수 있는 소지가 부정결제가 가능성이 크고요. 롯데카드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나중에 대응하면서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출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사후 서비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없습니다. 이거 안심.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털린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로 그냥 마치면 안 됩니다. 네. 예. 혹시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들어봐야 될지 짚어주셔야 될 게 이제 이후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 여기를 이제 얘기하면서 시작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냥 너무나 허술해서 그냥 여기저기서나 다 우리나라를 보고선 해커들이 그냥 와가지고 들러서 마음대로 쇼핑하듯이 해가는 그런 나라인 거냐, 말 그대로 그냥 먹잇감인 거냐.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주시죠.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뚫리는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또 지난 정부에서 다 잘못했으니까 뚫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고요. 지금 뚫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뚫렸는데 요새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 침투 시점은 2021년입니다. 뭐 KT나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전에 발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럼 오래전부터 이게 뚫려왔는가? 우리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보안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망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망분리 정책은 기관 또는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인터넷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인터넷과 끊어놓으니까 해커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 망분리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6년부터 시작했던 망분리 정책이 와해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부터입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예. 끊어졌던 망을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균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일부 연 거예요. 그렇죠. 상처가 생긴 거죠. 그러면 예. 그 안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미 해킹은 발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건 왜 지금 발견되고 있는가? SK텔레콤 같이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모든 부처, 모든 언론이 자, 우리 이거 괜찮은지 한번 조사해봐. 우리도 뭐 해봐. 이런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막 진단을 해보니까 과거에 놓쳤던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지금 막 여러 해킹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우리는 이미 뚫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SKT 사건 이후로 발견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게 중요한 기점이었던 것 같네요. 취약성을 넓게 높이는 데 있어서. 염 교수님.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디지털 전환이 성숙된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산업 부문 무관하게요. 예. 많은 서비스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승기 교수님 얘기하신 것은 정보 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커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 수가 많아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 수가 많아진 만큼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정보 자산을 파악하고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런 과정들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은 아시다시피 해킹 강국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해킹 그룹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해킹 그룹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이 금전적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그룹들이 있습니다. 해커의 공격 능력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취약점 관리 등 뭐 이 정보 자산을 파악하는 데든지 이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현재 이 상시적인 취약점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비유를 쓰자면 이럴 텐데 이제 보통 분들이야 뭐 이렇게 그 정보통신이랑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두 분 다 말씀 주실 때 보면은 인터넷과 연결돼 있느냐 아니냐라는 표현 이제 쓰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시스템 각 기업들이 이제 활용하는 그 시스템이 그 안에서만 이제 정보가 돌도록 만들어진 그런 구조를 바깥으로 그냥 인터넷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노출에 연결시켜서 하면 좋은 게 이제 바로 어디서든 관련된 정보를 다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담장을 다 낮춰놓은 이제 그런 집들이 이제 쫙 가득해진 거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렇게 담장이 굉장히 낮은 시스템에 있어서 멀리서도 보고 도둑들도 보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상태로 이미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담장을 높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뭔가 투명 담장이라 해야 될까요? 예. 취약점은 많이 보완됐지만 그래도 이용성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 방식이 결합돼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예, 그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 나오고 있는 개념이 제로 트러스트 그 원칙에 기반한 네트워크 보안 구조를 만들라라는 부분입니다.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함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함의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잘게 나누어라. 그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망이 있고 그다음에 DMZ망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 운영망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 이 뭐 DMZ망은 어차피 외부하고 인터넷하고 연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부 운영망들을 여러 개로 잘게 나눠서 어떤 해커가 어느 한 그 내부 네트워크에 하나 서버에 침투하더라도 그 인접에 이렇게 이 서버로 이렇게 이전하는 수평 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막어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상 옛날에는 외부에 있는 이 해커만 그 접근에 대해서만도 철두철미하게 방화벽이랄지 아니면 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하고 그 접근을 허용했었는데 이제는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해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똑같이 취급해라. 똑같이 인증도 해주고
이 철두철미하게 검증한 후에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AI는 결국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어서 담장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뭐 N2SF라 그래서 현재 새로운 이 보안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개념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은 담장은 낮추되 예. 그거를 이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을 통해서 단계를 되게 여러 가지로 단계로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 담장을 낮추는 효과도 얻는 반면에 철두철미하게 보호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장과 약간 다른 약간 이제 융통성이 있는 필터들을 여러 개 설치하는 맞습니다. 그런 네. 쪽이 훨씬 더 가깝겠네요. 예, 제가 뭐 뜬금없는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혹시 또 이 부분에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그 컨셉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막 아니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부터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럼 외국도 코로나를 그렇죠. 겪었는데 왜 외국은 이런 사태가 없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주세요. 외국은 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예, 좋다. 코로나 이전부터 예.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모든 컴퓨터를 인터넷과 단절시켜라 이런 정책 자체를 펼 수가 애초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망분리를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겪어도 크게 다르지 그냥 않은 거죠. 크게 다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망분리를 더 철저히 하면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는 모두의 AI 정책을 합니다. AI는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고 클라우드는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모두의 AI는 모든 정부 부처 공무원들,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과 연결된 AI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존의 망분리 정책과 예. 모두의 AI 정책은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외국식으로 어떤 재택근무가 가능한 망분리 환경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까 이제 염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N2SF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토대 하에서 모두의 AI 정책을 실현해야죠. 문제는 망분리를 개선하는 것과 AI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니까 예. 우리한테는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막 뭔가 되게 큰 피해가 있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얘네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되니까 당장 떠오르는 게 이제 처벌과 보상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쪽이 저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 저 과징금은 맞는 거야? 그다음에 돌아오는 거 보면 옛날에도 보면 몇천 원 정도 수준인 거니까 이것이 가지는 위험성에 비해서 보면 처벌과 보상이 너무 미약한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 인식은 정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징벌적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예. 조금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과징금, 우리나라의 징벌적 과징금이 외국에 비해서 낮다라고 하는 건 뭐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냥 징벌적 과징금만 기계적으로 올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는데 A라는 회사는 적극적인 어떤 피해 방지 노력을 했어요. 네. B라는 회사는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를 똑같은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업체가 우리는 이러이런 경로로 해킹을 당했고 이렇게 유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해킹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과징금 경감 사유로 반영을 해줍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징벌적 과징금을 좀 높이는 데만 조금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기사화됐던 게 그거죠. 예를 들어 구글이라는 회사는 이전에 300 몇십억이 나왔는데 네. SKT는 1,300억 네. 이상이 나왔다. 그런데 구글은 의도적으로 이용자를 속여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썼고 SKT는 해킹의 피해자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SKT의 과징금이 더 높아지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SKT는 사실은 모든 유심칩을 선제적으로 교환해 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단 예.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감 사유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매기는 건 좋은데 그럼 그 과징금이 도대체 어디 쓰이고 그렇죠. 있는가? 네. 이게 지금 좀 논란입니다. 지금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고에 귀속돼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바람직하더라면 이 징벌적 과징금은 피해자를 위해서 쓰인다든가 아니면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쓰여져야 되겠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후에 이제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특수 목적의 뭔가 자원으로 쓰든가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털리기만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힘들고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별로 만족스럽게 없는 그런 상태. 예. 염 교수님.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2023년도 9월에 되면서요. 이 전체 매출액, 그 전에는 관련 분야 매출액이었는데요. 전체 매출액의 3%까지를 이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가중 사유가 있고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노력을 했다면 감경을 시켜주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보호 조치를 이렇게 많이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조치라는 게 있고 한 열 몇 가지 정도의 인증을 했어라 아니면 접근 통제를 하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침입 탐지를 해라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 이상 뭐 하면은 이 가중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ISMS랄지 이런 관리 체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면 낮춰주는 감경 사유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T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이 한 1% 정도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받는 그런 처분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KT도 IMSI라는 정보가 이렇게 유출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롯데카드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법이 좀 다른데요. 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고 그 신용정보보호법은 특별법이라서 이제 똑같은 규정이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좀 그 과징금의 이 크기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50억 정도 최대로 유출이 났을 때 그래서 이제 이 공정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징금이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를 수준을 높이는 국가 차원이랄지 아니면 피해를 이렇게 보상해 준다할지 그렇게 쓰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 현재는 국고로 가서 어떤 부분에 쓰이는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기존의 제도 개선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상향이랄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을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지금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이제 역대급이다 아니다라든가 너무 적다 많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온당하게 매겨진 것이냐. 그리고 그런 돈이 이제 실제로 목적에 맞게 보상 내지 예방에 쓰이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체크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언론이 그냥 그 숫자 하나만 되게 이제 주목하고 이럴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게 이게 정부가 결국 채찍 들고 이렇게 때리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훨씬 더 취약한 형태에 빠져 있다. 기업보다도. 이게 이른바 프랙 보고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랙 보고서라는 건 사실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프랙 이제 PHRACK 그래서 프랙이라고 읽는데 이게 잡지입니다. 매거진이고요. 해킹 전문 매체. 네, 그래서 꽤 유명한 잡지고 해커들은 이제 많이 봅니다. 올해 8월에 이제 나온 프랙 잡지에 거기 이제 리포트가 하나 실렸어요. 2명의 해커가 낸 어떤 리포트고요. 제목은 이제 APT 다운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좋은 해커 2명이 중국 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나쁜 해커의 컴퓨터를 턴 거예요. 그래서 털어서 그 내용을 봤더니 전부 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내용이더라. 그게 11페이지에 걸쳐서 돼 있고 실제로 거기서 얻은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프랙 보고서에는 처음에는 북한 소행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이 아니고 중국 배후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뉘고 있고요.
이 프렉 보고서 안에는 LG U+와 KT 얘기도 있습니다. 0.5페이지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정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털렸다 뭐 이런 얘기고요.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될 텐데 이거는 일반인들은 쓸 수 없고 공무원들이 쓰는 시스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보고서, 회의록, 그다음에 메모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이 그걸 통해서 공유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사실은 화재 사고 나면서 전소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온나라 시스템을 해킹해서 실제로 공무원들 아이디와 비번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정보를 끄집어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우리 공무원들은 GPKI라고 하는 공무원용 공인인증서를 씁니다. 그 GPKI 관련한 소스 코드도 유출이 됐고 공무원들이 내부 메일 교환할 때 쓰는 내부 메일 서버의 소스 코드도 전부 다 유출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다. 와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초반에는 이 프렉 보고서가 나오면서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언론도 프렉 보고서에 KT하고 LG U+ 얘기가 있대. 네. 그래서 SKT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KT하고 LG U+도 전수조사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기업만 처음에 다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국회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이 프렉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위기다. 특히 정부가 위기다라는 걸 짚고 있다라고 계속 보도를 해주셔서 지금은 프렉 보고서는 지금 정부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보다 정부가 지금 더 큰 위기 상황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프렉 보고서라고 하는 게 그냥 정부에서 대충 자기 조사해가지고 낸 게 아니라 해커에 대한 해킹을 해가지고 지금 드러나 버린 거고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정부가 거의 모든 정보망의 요소들이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게 지금 드러난 셈이네요. 네. 네, 용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정부망은 폐쇄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인터넷망하고 분류돼 있어서 이 안전했을 거다. 거기에서 정보 유출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딘가는 접점이 있었던 거고 정부망 내부에만 있어야 될 정보들이 외부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승주 교수님 얘기했다시피 소스 코드가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스 코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원시 코드거든요. 예, 기본이 되는 토대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으면은 해커 입장에서는 걔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취약점을 찾는데 해커가 이 공격을 할 때 블랙박스라 그래서 소스 코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분석을 해서 어떤 취약점이 있다를 찾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문제는 소스 코드가 있으면은 바로 전체 구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찾기가 쉬워서 다음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대응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두 차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도에 이 문재인 대통령 때 발표한 전략이 한 번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 사이버 안보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2024년도에 전임 정부 때 이렇게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컨트롤 타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보안의 이슈는 전 산업군의 이슈거든요. 국방까지 포함해서요. 뭐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정보통신 분야, 금융 분야, 의료 분야까지 포함해서 전 산업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의 산업 부분에서 자기가 스스로 잘 자기를 지킬 수 있으면은 좋고, 근데 거기 해커는 이 뭐 하나의 공격을 뭐 이렇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뭐 울타리가 쳐져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 부분에서 공격을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공격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걸 갖다가 사이버 이 정보 공유 체계를 이용한다면은 한 부분에서 공격받은 악성 코드가 있다면 그놈을 다른 산업 부분에 바로 넘겨서 이렇게 하면은 그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가 강화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을 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이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사 불러가지고 이제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정부에 대한 견제도 이제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국감에서 다뤄질 것 같으십니까? 저는 다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SKT 청문회 때도 참고인으로 나갔고, 예. KT 청문회 때 참고인으로 나가고, 예. 이제 21일 날 과방위 국감 때도 이제 참고인으로 예. 갑니다. SKT 청문회 때는 프렉 보고서 얘기가 그때도 약간 나왔지만 이때도 기업 얘기만 나왔었어요. 근데 KT 청문회 할 때는 이례적으로 과방위의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예. 갑자기 이제 저한테 10분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반의 위기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과방위에 좀 목소리 내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과방위가 중심이 돼서 다른 상임위랑 같이 연대해서 우리 국가 전반을 재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일 과방위 국감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루실 것 같아요. 또 국회의원분들 보좌관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조금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태의 책임은 국가정보원과 행안부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안을 1차적으로 거기서 담당하게 돼 있고, 예. 그게 더 올라가면 국가안보실이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자원의 화재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자료를 국가정보원이나 행안부에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행안부는 뭐라 그러냐면 국가정보원이 조사 중이라서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러고 이제 답변이 온다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언론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KT나 SKT가 이랬으면 은폐 의혹 이러고 그렇죠.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을 거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정부 일이니까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요. 행안부나 국가정보원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만약에 그것이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됐다라면 우리가 이런 로드맵으로 언제까지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알릴 건 알려야 된다라고 보고요. 물론 국가정보원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들이 자세히 알려지면 이것들을 국가배후의 해커들이 또 악용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네. 그렇다라면 비공개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이나 행안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고요. 요새 이제 언론들은 국자원 화재에 집중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해킹 쪽에 관심을 안 가진다라면 이 사건은 또 덮여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은 가혹하게 문책을 받을 거고 정부는 대충 넘어가겠죠. 예. 사실은 뭐 다른 때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모두의 AI라고 하는 기존에 안 하던 정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언론에서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계속 저는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국정 자원이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됐지만 방금 말씀하신 국정원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국정원. 국정원과 행안부가 이제 원래 키를 쥐고 있는 조직들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안보실,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또 주되게 이제 키를 쥐고 이 문제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대답이 지금 어디서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프렉 보고서부터 해서 이 국정자원 최근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수준을 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이게 제대로 좀 답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나라 이 전체 이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 컨트롤 타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국가안보실에 이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내에 사이버 위기관리 센터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이 민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하고 이 정부망은
행안부하고 국정원,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렇게 책임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민간 쪽은 조금 성격이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민간 쪽을 과기정통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책임지고 있었는데 금융 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쪽에 이 금융보안원하고 금융위가 이제 각자 법에 근거해서 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정부의 내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 정보보호 책임관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일부 특정한 이 부처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과장급이 책임관을 맡았는데 그걸 국장급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부분이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현재 뭐 정부가 얘기한 게 이 그 AI 전략위원회 산하에 특정한 분과를 예. 이렇게 지정해서 이 그 사이버 보안 쪽을 이렇게 조정하는 활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그쪽에 이렇게 뭔가 권한을 주고 교수님 잘 아시는 예, 위원회 그렇죠. 조직들은 예. 쓸모없죠. 그냥 심의 의결을 예. 하는데 자문하는 역할이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집행력이 없으니까. 집행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은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력을 가지는 기관, 이 정부 부처하고 그다음에 자문하는 그런 그 위원회 조직하고를 긴밀하게 연계시켜서 이 현재 당면한 이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서 이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 예.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의 사이버안보 비서관이 이 책임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이렇게 나온 김에 컨트롤 타워하고 이제 거버넌스라고 흔히 얘기되는 이게 언제나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 제도 개선 논의는 이거로 이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물론 법까지 이제 이어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이제 국가의 보안은 이제 국정원과 행안부 그리고 대통령 안보실하고 연관된 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민간 쪽은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인터넷진흥원 같은 데에서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정보보호 책임관의 직위 수준을 좀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셈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거버넌스라고 부를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좀 새로 구축하면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누가 이제 키를 쥐고 책임을 지고 이 집행해 나가고 관리할 것이냐. 요 부분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김순주 교수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비슷한 질문이 이제 청문회 때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을 보면 그 체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의 역할, 국방부의 역할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체계가 이런데 왜 동작을 안 합니까? 그 질문들을 실제로 주셨고 눈으로 보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과 예. 그게 실제로 돌아가는 건 조금 다릅니다. 다르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겠지만 민간합동조사단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KT, SKT 사고 나면서 민간합동조사단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간 기업에 있는 분들, 학계에 있는 분들, 또 그다음에 주요 정부 부처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서 필요할 때 인력을 딱 구성해서 투입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이야 이제 정보보호 관련한 기업분들이 들어가 계실 거고 관이야 과기정통부뿐만이 아니고 국가정보원, 그렇죠. 뭐 금융 관련한 파트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번에 KT나 SKT 사고가 났을 때 국가정보원이 민간 합동조사단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셨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예. 실제 법에서는 국가정보원도 민간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 배후의 해커가 관여했다라고 판단되면 예. 국가정보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보 파트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아주 그럴듯하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킹이 일어났을 때 조사를 해봐야 그렇죠. 국가 배후 해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데 예. 그게 국가 배후 해커가 있을 때만 국정원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사 끝날 때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거 가지고 지금 공방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정보원 쪽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과기정통부 쪽에서는 제도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도가 있다는 것과 그게 제대로 동작하는 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게 과연 실행력이 있는 제도냐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이제 그럴듯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중간 뚝뚝 끊어져 있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도 되는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건데
김수진 교수님은 특히 행안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쪽인 것 같은데요. 이건 물론 이제 기존의 행정전산만 사태가 났을 때 이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누구 하나를 이렇게 딱 때리자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러면 책임을 지고 밀고 가야 될 텐데, 여기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행안부는 지금 전자정부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예. 컨트롤하고 있지요. 그런데 행안부가 내놓는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시스템의 보안성과 관련한 것들은 과기정통부가 내놓는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국가정보원이 관여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온나라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자원관리원 사태를 보면 안정적 운영에도 실패했고 또 프렉 보고서를 보면 보안성 확보에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전자정부의 운영을 행안부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번에 뭐 사태가 처음 난 것도 아니고 과거서부터 계속 사고가 반복돼 왔거든요. 게다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을 때 그 영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확히 국정자원관리원 원장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진이나 화재로 인해서 대전에 있는 메인 센터가 완전히 소실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3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지금 보니까 뭐 택도 없는 거죠. 지금 뭐 4주 안에도 안 될 거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행안부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운영할 자격이 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건 용 교수님 의견 주시죠. 재해는 3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자연재해, 그 지진이나 뭐 홍수,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화재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까지 해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카카오가 그때 이제 판교의 SK CNC 이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많은 이 서비스를 예.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때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가 나서 그렇죠. 한동안 목동이 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가 민간이지만 민간이 서비스하는 부분하고도 정부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돼 그럼요. 있고 서로 인증 서비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민간이 이용하지만 결국은 정부 서비스하고도 연결되고 굉장히 파괴보가 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행안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4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하고 있고 우체국 금융 같은 것은 예. 1등급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1등급 정도는 이게 전부 다 예산하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기술까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 우리 정부가 이렇게 민간 기업이 보안 사고가 났을 때 보안에 투자하는 것을 뭐 비용으로 생각하고 이 리스크, 경영 리스크를 이렇게 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정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한다면은 우리가 보안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게 결국은 우리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고 예. 그게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이 정보 보호에 대한 예산하고 예. 그 인력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굳이 뭐 제가 쟁점으로 두 분께 만들고 싶진 않지만 이제 김수진 교수님은 행안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만한 역량 내지 어떤 수준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의심하고 계시고요. 이제 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하기보다는 좀 각성추를 높이고 인력과 제도의 수준을 높여서 뭔가 이렇게 이 보안에 한층 더 나아진 상태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의견이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한번 그냥 약간만 더 들어가 보면 김순중 교수님 적극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 구조도 좀 바꾸고 의식 개선도 좀 필요하고 이런 여러 분야들이 있을 텐데 뭐를 탁탁탁 집어가지고 해결하자라고 제안해주고 싶으신가요? 답은 전 다 나와 있다라고 답은 봐요. 있다. 기업에게 가혹하게 적용했던 기준을 예.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하라. 지금 우리의 정보보호 정책이나 안정성 관련한 정책은 기업에겐 가혹하고 정부에겐 관대합니다. 네. 내로남불이죠. 이러니까 사고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징벌적 과징금 얘기 나왔는데 정부가 책임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죠. 그렇죠. 정부가 과징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 행정적 책임은 집니다. 장관이 물러난다든가 네.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죠. 근데 우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행안부가 과연 그걸 할 능력이 되는가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KT 펜토셀 사고 났을 때 네. 국회에서 어떻게 질타받았습니까? KT가 국가 기관망을 운영할 자격이 됩니까? 그렇죠. 이 질문을 네. 받았거든요. 네. 그럼 똑같이 행안부에 물어야죠. 그래서 저는 답은 다 나와 있다. 기업에 적용하려던 기준을 정부에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 이번에 화재 사건도 이미 모범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가 대책을 냈죠. 그리고 그렇게 했죠.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예, 굉장히 심플하게 말했지만 정부로서는 상당히 아픈 아마 지적을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염 교수님. 행안부가 유지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 수가 1,600개 예.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두 가지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중화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한 사이트에서 두 개의 똑같은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 놓고 있다가 지난번에 행안부가 사고 났던 게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한 시스템, 라우터 장비에 하드웨어 결함이 있어서 이 트래픽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한쪽 라인을 두 개를 해놨다가 이쪽에서 사고가 나면 바로 이렇게 넘겨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화 개념도 도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 서비스 연속성을 뭐 시간 단위로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개념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원화, 이중화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서비스 중에 미국은 이제 그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정책들을 2013년부터 했고 연방정부가 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렇게 이 평가를 해서 자기들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뭐 AWS랄지 뭐 이 구글 클라우드랄지 이런 거 선택을 해서 일부 국방망까지 이렇게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민간하고 협력해서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과기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화, 이원화, 물론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우리 시청자들이 좀 쉽지는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기술적인 대안이라면 여기에 이제 민간 클라우드 같은 데들을 활용을 해서 이 기능이 이제 이렇게 좀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이제 돈도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이제 보안 책임을 같이 또 공유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김승준 교수님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민간 클라우드는 활용하는 형태로 가게 될 거고요. 지금 제가 아는 한 정부의 논의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정부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에 넣으려면 보안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뭐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뭐 민간용 클라우드, 정부용 클라우드 또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클라우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민간 클라우드가 일반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상업용 클라우드가 있고요. 정부에게 제공하는 정부용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용 클라우드도 탑 시크릿용 클라우드, 시크릿용 클라우드, 일반 정부 데이터용 클라우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도 거기 맞춰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보안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자체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급을 매겨줄 수가 없죠. 등급을 매겨줄 수가 없으니까 업체가 신청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자원 화재 사건 이후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 인증 체계가 완비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빨리 인증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5년 안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AI를 집어넣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AI 전략위원회 산하에 AI 인프라 가버넌스 혁신 태스크포스가 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확인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어떤 좀 제대로 된 계획안이 나오고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 좀 추진력
가지고 밀어붙이시면 조금 빠듯한 시간이지만 우리도 외국처럼 좋은 인프라 환경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 또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마지막 재언하고 연관되는 건데 바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게 AI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국적 목표가 됐으니까. 그러면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들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방도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보안성도 높여야 되는 아주 어려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압박감도 생기지만 사실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제언을 먼저 해주시면 그리고 나중에 국정과제 관점에서 염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SNS에도 제가 썼지만 처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을 때 사실은 AI 모두의 AI 정책은 나왔지만 그때는 AI 자체 모델, GPU 뭐 이런 얘기만 사실 나왔습니다.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이 얘기는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프랙 보고서도 그렇고 이번에 국정원 화제가 나면서 이런 인프라 자체를 좀 혁신하겠다. 이 모든 것들 클라우드라든가 보안성을 같이 보겠다. 이런 기조로 바뀐 것은 굉장히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권이 시작된 지 2, 3년 차에 발생을 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불행 중 다행으로 정권 초기에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창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외국에서 수십 년 동안 한 것을 우리는 그렇죠. 5년 내에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거다. 그렇지만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AI 정책을 펼 수 없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요 인프라 가버넌스 혁신하는 부분 그리고 그 위에 AI를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매달 꼼꼼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불행 중 다행히 이 방향 전환이 이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런 제안도 아마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힘들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염 교수님은 어떤 제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성한테 편리한 편리성을 주고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를 굉장히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I 서비스나 응용에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사이버 보안이 발생하면 그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I 혁신하고 사이버 보안하고 개인정보 보호는 동반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 그 국민 주권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I 이 그 사이버 보안하고 AI 그 개인정보가 같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반드시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기술을 얘기한다면 조금 기술이지만 프라이버시 인한싱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최소한도로 수집하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기술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거를 뭐 국제표준화도 추진하고 그리고 연구개발도 하고 그걸 기업한테도 이렇게 제공하고 그런 역할들을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싹 다 긁어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가서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 이것도 도입되고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네요. 자,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정보통신 데이터 등등 엄청나게 편리해진 만큼 엄청난 위험을 동시에 떠안고 사는 게 또한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일들은 또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나름대로 국가적 역점을 두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온 민간과 기업의 일종의 결과물이기도 한 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떻게 보안과 그리고 편익을 같이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관심 그리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식의 전환 그리고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 관리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의 토요토론 이 시간 여기서 마칠 테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이버 보안 이슈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관리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 미국도 그
이 백악관 산하에 이 NSC라는 게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모든 정책을 주관하고 있고 미국도 각 그 산업 부분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 그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거기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그 우리가 이 재난에 발생하게 되면은 이 그 모든 정보 시스템이 마비되듯이 예, 예. 이 사이버 보안도 이 잘못 다뤄지면은 국가의 마비 상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항상 우선 그래서 이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이 공간 조성 이거는 국정 과제로서 이렇게 이 분명하게 그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법이 있고 부처가 일어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일단은 AI 전략 위원회가 힘을 일단 받고 예. 있고 어쨌든 대통령이 관심 가지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데다가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도 그렇고 그쪽으로 좀 몰아주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대통령 자문기구 들어가 보면 일단 대통령과 몇 번 만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게 뭐 거의 직결이에요. 직접 얘기할 수 있는가. 예, 이게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뭐 부위원장이 대행으로 뭐 이게 다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아무튼 제일 관심을 받고 대통령께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건 하정우 수석을 중심으로 네, 한 네. 이제 AI 전략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에 모든 걸 직결시켜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해 정도가 높은 대통령이 이제 좋은 수석이랑 함께 이제 그런 걸 하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관심만 딱 떨어지면 이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런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다시피 네. 위원회 조직에 한계가 그래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 조직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그래서 과기정통부랄지 국정원이랄지 행안부랄지 이게 이제 실제로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네. 조직이니까 위원회 조직하고 이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잘 연결해서 네.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네. 뭐 우리 대통령 그 역할이라고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서 제가 또 약간 더 이해도가 좀 높아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한 두 캐릭터 더피와 서시. 어딘가 낯익은 두 캐릭터는 어디서 온 걸까? 바로 우리 전통미술 호작도속 호랑이와 까치에서 왔다. 과거 좋은 일이 있을 조짐을 길상.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 애군을 막는 것을 벽사라고 했고 벽사용 그림에는 호랑이와 까치가 자주 등장했다. 왜 우리 조상들은 벽사용 그림에 호랑이와 까치를 담았을까? 신간 전통 미술의 상징 코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길상과 벽사, 삶과 죽음, 동서남북의 공간, 그리고 천문의 세계 등 4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 전통 미술에 숨겨진 상징의 의미를 친절하게 풀어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시대, 한국적 상징 코드의 뿌리를 짚어주는 책, 전통 미술의 상징 코드.